그 이제 뭔가 백신이나 치료제가 이렇게 나오면서 금이 이제까지 강세를 이끌고 왔잖아요. 이제 그 금의 강세, 이거는 이제 끝났다. 뭐 이런 분석을 맥쿼리에서 내놨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17%까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금의.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은 좀 당연해 보이고요. 저도 어느 정도의 조정은 필요하다. 지금 워낙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조금 급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수급적인 요인도 어느 정도, 수요 요인도 조금 종료됐고요. 특히 뭐 중앙은행이라든지 국부펀드 이런 데서 좀 많이 샀거든요, 또. 네. 근데 이제 금의 가장 그 약점은 물가에 약하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자를 못 받는 그렇죠. 어떤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거나 금리가 올라가면 조금 조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년 전체를 놓고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한적이지만 물가는 좀 올라가는 해다. 그리고 뭐 만약에 이제 굉장히 경제 활동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스트롱하다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술적 조정 국면이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금 가격은. 그런데 기술적 조정을 받았을 때 살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장기라는 게 뭐 개인마다 다릅니다만 전 뭐 한 5년 정도를 놓고 보면 4, 5년을 놓고 보면 앞으로 금 가격은 여기가 종점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앞서 뭐 앞에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미국의 통화 정책이 네. 이제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조금 더 약간 심각한 국면. 미국은 별로 심각하지 않지만 다른 나라들이 우려할 정도의 어떤 기축 통화의 어떤 퀄리티의 문제. 그러니까 미국은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아무리 찍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네. 달러를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많은 국가 입장에서는 조금 달러만 갖고 있다가 이게 혹시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라는 의심을 뭐 국가 운용을 뭐 1년, 2년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국부펀드라든지 이런 데서 펜션 펀드라든지 이런 데서 좀 길게 보고 한다면 분명히 뭐 당장은 아니지만 서서히 어떤 전략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금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 가능성이 있고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나중에 이제 화폐 질서가, 통화 질서가 조금 바뀔 때 또 다른 뭐 금의 어떠한 상당한 선호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안정적인 그리고 통념적인 그리고 보편화되어 있는 가치 수단은 좀 인간의 머릿속에 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아주 롱텀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년에 좀 기회를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어차피 달러는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어느 통계를 보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는 그 외환보유고를 금 같은 걸로 가지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 정도만이 전부 달러로 외환보유고를. 네. 네. 지금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비중이 낮은 걸로 알고 있고요. 중국도 낮고요. 네, 금 비중이. 네. 네. 나중에 금을 조금 화폐 어떤 그런 질서의 어떤 표준점으로 살짝 이렇게 그 비중이 커지기 시작하면 금을 적게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상당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말씀하신 대로 달러가 좀 가치가 너무 떨어지네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그 대신 그 금을 보유하려는 이제 심리들이 생기겠죠. 네. 예, 그게 이제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소, 그러니까 그 수요가 아닌가. 예. 네, 맞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나 정부 부채 비율하고 금 가격을 한 50년간 같이 그려보면 똑같이 갑니다. 아, 그래요? 네. 앞으로 한 30년간 미국의 재정 적자도 커지고 부채도 커진다고 본다면 금 가격은 대세 하락이기는 좀 쉽지 않죠. 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엔 가장 핫한 기업 중에 하나인 테슬라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아니, 뭐 요새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막 싫어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아, 그렇죠. 예. 투자한 분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한국 그럼요. 분들 중에.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지금 목표가를 뭐 어떤 증권사에서 $1,000까지 올렸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이렇게 막 테슬라가 날아가다 보면은 테슬라에 이제 납품하고 있는 우리 LG화학이라든가 배터리 이런 관련된 것들도 그렇게 같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을까요? 뭐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야 이제 뭐 전 세계 어쨌든 전기차 회사에 납품을 하니까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제가 볼 때는 뭐 주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밸류에이션에 또 문제가 있으니까 성장성이라는 면에서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대 정신에 맞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네,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지금 유럽이 어쨌든 처음으로 그런 길을 갔고 중국이 열심히 그 길을 갖고 있고 미국이 그동안 동참을 안 했는데 바이든 정부가 어쨌든 현재로서는 4년이지만 어쨌든 이 3대 대륙이 서로 손을 잡은 거지 않습니까? 전기차에 대해서.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네,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은 굉장히 전기차 시장에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 말씀을 네, 그렇죠.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개별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뭐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만 테슬라가 한 한화로 60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시가총액이. 네. 5천억 달러가 넘는다는 얘기인데 아마 대만 GDP가 한 6천억 달러 정도 될 겁니다. 네. 우리나라가 한 1조 6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대만 GDP보다도 큰 거거든요, 지금요. 그 다음에 토요타가 지금 한 시가총액이 200조 정도 될 겁니다. 토요타의 한 3배 정도 되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차의 어떤 헤게모니를 잡는 회사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컨셉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뭐 좀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길게 봐서는. 그 길게 봐서는 그 지금 너무 오버밸류가 돼 있다 보면 이건 어느 순간 내려올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뭐 GM이나 벤츠나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시장에 안 뛰어든, 이미 뛰어들었고. 이미 이제 뭐 뛰어든다고 뉴스 뭐 나오고 아우디도 있죠. 지금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고 시판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다 뛰어들기 때문에 결국 테슬라의 독점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모르겠습니다. 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그 테슬라의 만슬라를 기대하는 분들은 그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다. 그렇죠. 그 플랫폼 회사다. 자율주행 그 네, 플랫폼. 플랫폼 회사다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 그래서 주식을 못 합니다. 새로운 용서하십시오. 아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간 거 아니냐 이런 분도 있고요. 참 그건 알 수가 없죠.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아마존이나 그 애플 같은 경우도 항상 그 망할 것 같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계속 엄청나게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테슬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하여튼 뭐 이건 시간 지나 보면 알겠죠. 이건 사실 뭐 알 수가 없죠, 미래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왜 달리는 말에 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가치주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장기 투자, 가치주를 찾아서 장기 투자를 하면 개인들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근데 무작정 이게 가치주만 해서야 되는 세상인가? 이런 성장주, 너무 오른 것 같지만 이런 성장주에 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요즘. 그거는 또 개인의 투자 스타일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가치주를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뭐 펀드 매니저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도 그렇고, 성장주에 되게 꽂혀서, 어쨌든 뭐 항상 성장주에서 종목을 고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게 옳다, 그르다를 뭐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좀 가치주를 하면 편하죠. 대형주 쪽에서 특히, 만약에 시장이 계속 올라간다면, 최근에도 이제 그런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은데, 조금 전통 산업이라든지, 또 금융주라든지, 또 구조 조정을 겪은 뭐 그런 회사라든지, 대형주 쪽에서 좀 뭐 PBR도 싸고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좀 강세장에서는 골고루 또 결국엔 오르기 때문에 이런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가치주들이 좀 지금도 있어 보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뭐 가치주가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체적으로 어떤 시대 정신에 맞는
조금 주도주, 네. 시장의 주도주는 이번에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시장의 메가테크 주들이 한번 크게 조정을 받고 이제 한번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 기간을 겪고 나면 내년이 될지 이렇게 해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종목이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또 역시 성장주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장주가 꼭 빵이 아닐 수는 있고 망이 아닐 수는 있지만 대표 선수는 좀 바뀔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히 어떤 시대 정신에 맞는 주도주는 성장주 쪽에서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사실 워렌 버핏도 사실은 가치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적인 성장주만 고집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너무 가치주다, 성장주다, 이분법적으로 뭐 굳이 뭐 성향이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뭐 어쨌든 꽁 잡는 게 매라는 관점에서 보면 굳이 나눌 필요는 없다. 네. 저평가돼 있으면 뭐 폭넓은 가치주이긴 한데 좀 불확실한 가치주냐? 성장주는 불확실하니까 성장성이라는 게 매우 주관적이고. 그렇죠. 좀 불확실한 가치주냐 이런 뭐 약간 궤변이 됩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4차 산업혁명이 여전히 지금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변화가 앞으로 역동적으로 나타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단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박사님은 그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조정이 크게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향후에? 네, 뭐 그게 언제가 될지는 제가 장담하기 어렵지만 조금 머지않은 시간에 좀 의미 있는 조정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의미 있는 조정이라면 피하는 게 좋은 조정이죠. 네, 근데 문제는 뭐 늘 그랬지만 잘 아시겠지만 약세장이 상당히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찾아오지 않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밤도둑처럼 찾아와서 거의 비상구를 못 찾는 밤에 갑자기 찾아와서 그래서 혼란을 주고 아수라장을 만드는 경우가 항상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좀 주식시장을 편안하게 보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다음에 이 주식시장을 위험자산이 아닌 안전자산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시장은 뭔가 그 모종의 계략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미스터 마켓은. 미스터 마켓. 그러니까 미스터 마켓은 특정인이 아니라 특정 기관이 아니라 시장의 모든 이해관계자들 가운데서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참여자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약세장을 원하는 이해관계자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뭐 미스터 마켓을 의인화해서 뭐 초고수 체스 챔피언이라고 보시면 우리는 그 초고수 체스 챔피언을 싸워서 이길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listen to the market. 마켓이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또 마켓이 우리에게 약간의 시그널은 주잖아요. 그 시그널을 좀 계속 읽는 습관을 통해서 그런 위험을 조금 남들보다 빨리 감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 위험 중에 가장 중요한 큰 위험이 제 생각에는 기술주들, 미국 기술주들이 좀 크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라는 건데 미국 기존 주도주가 크게 조정을 안 받고 지금 상태 정도에서 다시 뭐 테슬라처럼 신고점을 돌파한다든지 아니면 뭐 박스권에서 유지한다든지 이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가치주, 금융, 뭐 시클리칼, 뭐 내구 소비재, 자동차, 뭐 그다음에 지금 팬데믹이 끝나면 올라갈 여행, 컨택트, 뭐 컨택트주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수익률이 지금 최근 한 달도 이런 수익률이 훨씬 높거든요. 테크는 지금 미국에서 한 8%, 9%밖에 못 올랐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컨택트주들은 지금 20%에서 30% 올랐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상황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이제 위에 있는 이 시장 주도주들이 그게 아니라 조정폭이 커지면 조정이 왔으니까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가야지 이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그 주도주의 동향에 대해서는 계속 면밀히 관찰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조정이 있고 난 다음에도 과거의 그 주도주가 다시 주도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군요. 또 꼭 그 종목은 아니지만 예. 컨셉적으로 어쨌든 세상을 이끄는 이 저성장 시대의 성장을 이끄는 그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매우 기술 집약적이고 비정형화된 그리고 기술이 서로 융합돼서 만드는 새로운 혁신적인 신상품 이런 쪽에서 여전히 대박주들이 터질 가능성은 높다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다우지수도 이제 3,000선을 뚫고 올라왔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이걸 뚫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더 갈 것이다라고 좀 의미를 두는 분들도 있고요. 열렸다, 상방이 네. 열렸다. 그런 분들도 있고, 뭐 저항을 곧 받을 것이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미 나스닥과 S&P는 뚫었지 않습니까? 전고점을 뚫었고 그렇죠. 나스닥이 이제 3만이기 때문에 이제 전고점을 뚫은 건데요. 그래서 나스닥에는 다우가요. 다우는 어쨌든 전통 주식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 나눴던 이런 전통주들이 주도주의 조금 조정 국면, 조금 숨고르기 국면에서 지금 약진하고 있고 컨택트 관련주들이 전통 산업들이 또 소비 관련주들이 지금 다우 쪽에서 지금 힘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시장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다. 어떤 스타일의 변화를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뭐 S&P 500도 IT 비중이 높거든요. 네. IT 비중이 지금 시가총액 상위 30개 종목이 거의 IT가 많은데 걔네들이 지금 거의 한 45% S&P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니까 근데 이미 이게 뚫었고 또 최근에 기술주들은 조금 이제 기술적인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스타일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다우가 3만을 뚫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3만 시대 상징적인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그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그 미국이 부러운 거 하나는 뭐 12,000, 3만 어쨌건 그 굴곡은 있지만 그냥 계속 우상향으로 오른다는 거. 그렇죠. 10여 년간 계속 올랐으니까요. 네. 그냥 사놓고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있어도 되잖아요. 우량주만 사놓고 있으면은. 주가가 S&P 500 기준으로 2009년 3월 저점 대비 5배 가까이 올랐고 퍼가 12배에서 25배로 2배 올랐고요. 네. 이익이 거의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EPS 기준으로, 주당순이익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익이 그렇게 3배 정도 증가하니까 PER 쪽에서 프리미엄의 상승이 일어난 거죠. 경기도 한 130개월 확장됐고. 그러니까 주가가 5배가 올라간 거죠. 엄청난 상승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 부럽기도 하지만 또 우리 시장을 좀 이렇게 탓하게 되는 게 왜 한국은 그렇게 안 되고 자꾸 박스 피로 갈까? 다시는 우리는 그 미국처럼 될 기회는 없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는 뭐 길게 보면 한국 시장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GDP 비율도 뭐 항상 100%가 어쨌든 이 저항선이었는데 PER도 뭐 지금 한 12배는 됩니다만은 어쨌든 10배 언저리가 항상 저항선이었고 근데 이제 기업이익이 좋아지고 ROE가 좋아지고 매출액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조금 더 커지고 그러니까 기업들의 부가가치가 조금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프리미엄이 올라가죠. 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코스피 어떤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과거보다는 약간 소프트웨어 그리고 조금 더 성장성이 높은 어떤 기업들로 지금 포지셔닝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성장 코스피의 어떠한 패러다임의 변화, 코리아의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의 지금 주식 시장으로의 무브도 이동도 그런 차원에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단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부채로 인한 여러 위험성은 있으나 그러한 것들이 뭐 해결되고 하여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이후로 그냥 해서 한국 주식 시장도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3, 4% 금리에서 제로 금리로 거의 0%대 가까운 금리로 이제 정착돼 가는 과정인데 투자자들이
이 저금리에 도대체 할 게 없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자산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것 같은데요. 지금 부동산 시가총액이 한 7천조 정도 되고 금융자산이 한 2,200조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밸런스가 안 맞아 있죠. 그래서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은 또 더 낮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개인의 포트폴리오의 어떤 실물자산 대비 금융자산 대비 주식자산의 비중 조절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하루아침에 안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일어나가지고 뭐 2, 3년 안에 끝낼 일도 아니고요. 왜냐면은 주식시장이 아시다시피 기업의 거울인데 네. 기업이 더 좋은 기업으로 변해줘야 그렇죠. 거기에 맞게 프리미엄이 올라가는데 지금 그 첫 단추는 좀 꿰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미래의 일은 뭐 누구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제 현재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수가 있는데 예상도 해보고요. 하여튼 지금 이 좀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투자하는데 이렇게 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수석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